낭만서점 9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스님 정희연입니다. 예, 저는 평론수고인 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9회 첫 번째 트랙에서는 같고도 다른이라는 제목으로 원작이 있는 영화의 각색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하혜린 소설가의 색계와 또 이한 감독의 색계가 어떻게 같고도 다른지 그 이야기 나눴는데요. 반응이 뜨거웠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진짠가요, 평론가님? 예, 아마 그 영화를 아주 적합하게 선택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양조위와 탕웨이의 파격적인 정사씬 이것이 예, 그런 예고편의 마의 예고편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고편에 많이 낚이셨다고. 네. 네. 그런 얘기만 한 줄 알고. 예. 네. 예. 저희 그래서 두 번째 트랙에서는 항상 첫 번째 트랙의 이야기를 더 심화시켜서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네. 네. 이분은 여러 편의 영화의 감독을 하셨고요. 아, 저자가 아닌 감독님을 네,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이 다양한 직업인을 모시는 게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원작이 있는 영화를 정말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또 흔쾌히 나와주셨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바로 송혜성 감독님이십니다. 예.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영화하는 송혜성입니다. 예. 네. 저희 일단 박수 먼저 치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 방송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새끼 원작도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고요. 예. 네, 거기에도 그렇게 진한 묘사들이 있나요? 아, 단편이라서 예. 그렇게 어떤 핍진한 묘사는 없습니다. 아. 예. 그냥 그 여백을 이제 이한 감독의 어떤 영화적 스타일로 풀어낸 것이고요. 그 단편을 그렇게 대서사시로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네. 네, 그의 첫 번째 트랙 들어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꼭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한 명 느리나요? 예. 네, 예, 저희 송혜성 감독님은 지금껏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그 필모그래피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송혜성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나가 7명이세요. 정말요? 예. 그렇네. 예, 막내 아들이십니다. 7녀 1남. 예, 7녀 1남. 예, 1남이시라는 거. 예, 그리고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오셨고요. 1999년에 영화 카라로 감독에 데뷔를 하셨고 2001년에 파이란, 그리고 2004년에 역도산, 2006년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0년에 무적자, 그리고 2013년에 고령화 가족을 감독하셨습니다. 네. 저는 수상 내역을 적어왔습니다. 네. 2001년에 청룡영화제와 대종상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셨어요. 파이런이라는 영화로 받으셨고요. 2005년에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역시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역도산이라는 영화였죠. 예, 역도산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국 영화 베스트 3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 영화 거의 다 봤는데요. 네. 역도산 참 좋아요. 네. 사람들이 독특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송혜성 감독님 하면 기억나는 것이 저의 중학교 3학년 시절인데요. 저는 1999년에 제가 처음으로 돈 주고 본 영화가 바로 감독님의 데뷔작이었던 카라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요. 굉장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송승헌 씨와 김희선 씨가 주연한 영화였죠. 저의 어떤 사춘기 시절이 떠오르면서 네. 예, 돈을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영화관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희선 씨 팬이셨나 봐요. 아니요, 특별히 팬도 아니었고 송승헌 씨의 제가 팬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친구들이 다 그걸 보자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었고. 네. 제가 이제 그 카라라는 영화가 되게 고마웠던 게 뭐냐면 당시 한국 영화들이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가장 어떤 월등한 어떤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 당시에는 한국 영화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어떤 옵티컬 작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디졸브 한다고 그러고 뭐 오버랩 한다고 그러고 뭐 페이드 인아웃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주로 일본에 가서 했어요. 기술 때문에 그런가요? 일본에 이제 저 이마지카라는 뭐 세계 최고의 현상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작업들을 하는데 당시에 그 통역을 해주신 일본 아주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다카하시상이라는 일본 아주머니신데 이분이 당시에 그 일본의 극장에서 그 철도원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고 있었어요. 아사다지로 원작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사실은 이제 저는 아사다지로라는 소설가를 아예 몰랐었고. 네. 근데 그 당시 거기에 나온 배우 한 분이 뭐 일본을 대표하는 뭐 남자 배우인데 다카구라 겐이라고. 네. 그 다카구라 겐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를 한 영화였어요. 맞아요. 네. 물론 뭐 리들리 스콧의 뭐 블랙레인 이런 거에도 나오긴 했지만은 10년 만에 나온 영화로 화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택시에서 그 다카시상한테 다카구라 겐이 10년 만에 영화를 나왔다 했더니 그 통역하시던 분이 사실은 다카구라 겐보다 저 소설가가 더 유명하다. 아사다지로가. 그래서 자기는 저게 이제 단편집인데 저기에서 자기는 사실은 철도원보다 러브레터라는 단편이 자기는 되게 좋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일본 분이시니까 내용을 얘기하는데 진짜 막 가슴이 이렇게 휙 저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고 시납을 썼어요. 바로 그 들은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 3-4장짜리 이렇게 시납을 이렇게 써나갔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원서다 보니까 저는 뭐 아예 뭐 당시 일본어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근데 공항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그 다카이상이 그 책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로부터 거의 뭐 1년 후인가 뭐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본이 돼서 나왔을 텐데 일본 원서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이제 저 외대 다닌 학생한테 그걸 이제 번역을 시켜갖고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에 있는데요. 이거 갖고 영화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파이란이라는 영화가 탄생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카라라는 영화가 없었으면 사실 파이란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만들어지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 자체가 한 편의 짧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네. 결국 카라와 파이란이 또 그렇게 기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감독님의 데뷔작이라고 한다면 사실 물론 카라를 찍긴 하셨지만 또 송혜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또 파이란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애착이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금까지 밥 먹고 사니까요. 어떻게 밥을 주나요, 파이란이? 일단 뭐 사실 그 영화가 이제 사실 극장에서는 참패를 했어요. 45만 들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왜냐면 이제 당시에는 영화라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화가 지금은 이제 뭐 대기업들이 하는 어떤 뭐 CGV라는 어떤 극장 체인이나 뭐 롯데나 뭐 쇼박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들이 돼 있다면 옛날에는 서울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서울극장에서 개봉을 안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가요? 기억나요, 네. 이제야. 이제 서울극장에서 개봉을 하면은, 강남 시티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가 있고, 강남 시티극장은 사실은 전국에서 점유율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좌석 점유율이. 왜냐면 젊은 친구들 되게 많으니까 거의 좌석 점유율이 95%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극장에서 개봉을 하면 강남의 시티극장과 전국에 있는 굉장히 어떤 메인 거점의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시네코아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네코아에서 개봉을 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날개들밖에 못 걸어요.
극장을 네. 뭐 성남도 뭐 성남에서 제일 안 좋은 극장 이런 데들을 심지어 어느 지방은 뭐 개봉조차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영화들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영화는 이제 시네코아에서 개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 네. 근데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첫날 개봉하는데 첫날 시네코아에서 예. 20몇 분이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데 1회에 다 뭐 이렇게 스님, 수녀님, 죄송하지만 노숙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예. 이렇게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개봉하면 첫 주에 이렇게 뭐 무대 인사들을 다니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너무 손님이 안 드니까 그다음 2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당시 단성사 극장에서 이제 그다음 무대 인사가 있는데 그 무대 인사 이제 최민식 씨랑 같이 무대 인사 딱 가고 단성사는 극장이 좀 크니까 좀 손님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딱 들어갔더니 한 8명이 있더라고요. 개봉하는데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눈물 날라 그래. 그러니까 이 8명밖에 없으니까 뭐 8명들이 뭐 1층에서도 보고 2층에서도 보니까 그때 이제 민식이 형이 2층에서 보시는 분들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조금 영화를 좀 가까이서 보는 게 좋다. 좀 더 거리를 밀착하게. 예. 그런데 사실 그 영화가 극장에서는 안 보시고 나중에 비디오로 정말 많이들. 비디오로는 진짜 한 대박 영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비디오로 대박 영화가. 그렇게 비디오로 좀 제작이 돼서 많이 나가면 좀 수익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네. 대여를 하니까 그 당시까지만 그거는 해도. 당시에는 이제 그냥 이를테면 뭐 선판매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영화가 다 망했네. 아니요. 우행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사실은 잘 됐으니까. 네. 예, 그럼요.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까 전 7녀 일남이신 거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조사까지 해오셨어요? 그러면 이른바 귀남이로 잘하셨다는 건데요. 네. 네. 뭐 이견이 있으신 표정으로. 아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한 아들이신데 영화를 하겠다고 그리고 영국영화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또 가족의 반대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언제부터 영화를 꿈꾸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는데 불우한 삶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이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가 되게 높은 데 있었어요. 네. 보통 산에 있죠, 학교들이.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당시에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전두환 정권 막 들었을 때고 근데 학교를 얼마나 가기가 싫었냐면 그러니까 가면서 돌을 주워서 다녔어요. 돌이요? 네. 짱돌. 아니 조그마한 돌을. 조그마한. 그래갖고 이제 이 돌이 365개가 모이면 1년이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학교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갖고 1학기 다니고 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검정고시 준비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노는 거잖아요. 검정고시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뭐 대학까지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냥 유일한 취미가 뭐였냐면 정독도서관 가서 뭐 소설책 같은 거 보고 당시에는 이제 책 대여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때여서 초창기에 이동도서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트럭으로 다니는 거. 트럭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책. 정말 그 책을 내가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책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가 정독도서관에서도 이제 맨날 이렇게 책 보고 이거 하다가 책 보는 게 아주 지겹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경복궁에 가서 이렇게 뻐찌 따먹고 소주 이렇게 몰래 하나 사고 와서 뭐 이렇게 뻐찌에다가 이렇게 소주 먹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지겹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지겹다고 생각하는 날 맞은편에 불란서 문화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프랑스 문화원 거기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경복궁 입장료가 80원인가 그랬는데 불란서 문화원은 50원이었거든요. 영화 30원 관람료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프랑스 영화들만 사실 프랑스 영화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일본의 어떤 거장 감독들의 영화들도 하고 뭐 예술 영화 감독들 영화들도 되게 많이 할 텐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영화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는 거구나. 네. 그 영화를 해야 되겠다. 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대학을 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 공부를 해서 영화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신 분이시군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방황의 시기를 일찍 경험하신 거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어쨌든 다니고 대학에 와서야 요즘엔 방황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전공이 맞나? 내가 대학에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렇게 꿈을 확실하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한국의 영화 감독들은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뭐 영화 감독들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다 만든 거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과 열정과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어떤 부유물들이 사실은 네. 조금 더 좋은 영화를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는 되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대들을 결국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들도 많고 그게 사실은 어떤 힘의 원천이 돼서 글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영화들을 좀 좋은 영화들을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감독님. 그럼 꿈을 이루셔서 행복하세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꿈을 이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건데 그건 사실은 이제 영화 감독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럴 텐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밥벌이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참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라는 게 영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봐왔던 것들 혹은 내가 읽어왔던 어떤 것들 그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남들과 더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인터뷰에서 정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영화를 하는 감독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영화는 1895년도에 굉장히 어떤 상업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야지만 어떤 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영화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은 굉장히 어두운 공간 안에 집어넣고 2시간 동안 그 사람 인생을 정말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물론 그 2시간이 그냥 웃으면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소비돼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2시간 안은 내가 뭔가를 사실 깨달아야 된다라는 어떤 지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걸 하는 게 영화 감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이나 어떤 의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하면서는 사실은 자꾸 이게 무슨 밥벌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좋지만은 사실 또 않더라고요. 예,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솔직한 말씀 속에 이제 중견 감독으로 느끼시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지는 게 두려우니까. 네. 정말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현역 감독이시잖아요. 네. 지금 또 새로운 영화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네. 또 최근 영화 고령화 가족 2013년이었네요. 13년, 네, 작년인데. 네, 잊혀지실까 걱정하시다니. 네. 제가 사실 옛날에 역도산 때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좀 화제작이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다음 작품이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사이더스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와 한일 합작의
설경구라는 대단한 배우랑 일본의 대단한 배우들이랑 영화를 찍었는데 예.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개봉 저희끼리는 이제 기수시사라는 거를 하는데 그 기수시사를 하면서도 새벽에 차승재 대표가 술을 먹으면서 혜성아 드디어 우리가 600만짜리 영화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네. 저희도 되게 자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뭐 뚜껑을 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뚜껑을 딱 깠더니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한 170만 정도가 보긴 했는데 네. 근데 제작비가 워낙 많이 네. 든 영화니까.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 한국 관객들은 일본이라는 어떤 데들이 소재가 된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반감들이 되게 심한데 예. 이제 그 근본적인 영화 어떤 반일 예. 감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역도사인이라는 한 남자가 어떤 고생들을 통해서 결국 일본에서 어떤 외국 프로레슬러들을 데려와고 예. 결국 이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역도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민적인 스타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뭐 니폰 반자이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던 네티즌들이 이쪽 발이 감독아. 네, 그 역도사는 인물에 대해서 친일파 논쟁이 붙었던 기억이 나요. 예. 이쪽 발이 감독아 뭐 너 왜 한국에서 영화 찍냐, 일본 가서 영화 찍어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이제 마케팅하는 친구들한테 그것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데 없애달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했더니 이제 요즘 사실 욕하는 애들은 참 익명성에 숨어하고 굉장히 심한 욕들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된다. 그거 없애면 더 큰 게 더 큰 화를 불러온다. 더 큰 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사실 되게 속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네. 왜 속이 상했냐? 물론 이제 영화에 대한 뭐 완성도나 이런 거에 대한 거, 뭐 개인에 대해 네. 어떤 뭐 차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런 단순히 어떤 일본적인 어떤 한 지점 때문에 한 배우가 정말 27kg라는 어떤 몸무게를 찌워서 맞아요. 그 힘든 진짜 뭐 본인의 언어도 아닌 외국의 언어로 가지고 한 인간이 그 그라운드 링 안에서 벌였던 어떤 개의 어떤 땀이랄까 열정이랄까 눈물이랄까 이거 자체를 그냥 어떤 단순히 어떤 일본이라는 어떤 네. 하나에 묻혀갖고 그거 자체를 안 봐주는 거에 대한 굉장한 네. 속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대종상 영화제 역도상이라는 영화가 뭐 촬영상이라는 이제 감독상을 받아서 안 갔어요. 너무 화가 나고 시상식 당일날인데 사무국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참석하라고 그러고 안 간다 하다가 저희 이제 그 영화를 했던 프로듀서가 갑자기 가서 설경구가 남우주연상을 받으면 축하해주는 술을 먹고 못 받으면 뭐 위로해주는 술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예. 그래 가자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기분까지 처량하고. 또 택시 돌려가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문자들이 막 자고 있는 문자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그 나중에 이렇게 깨서 봤더니 뭐 축하한다고 이상한 말들이 써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시상을 사실은 그 설경구 씨가 이제 봉투를 딱 여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나오니까 진짜 울컥하더래요. 네. 이거 갖고 보상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서 사실은 되게 후회를 나중에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상처심이 네. 그런 어떤 굉장히 많았었던 적이 있어요. 복잡한 마음을 갖고 예.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파이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희 항상 그 두 번째 트랙에서는 초대 손님이 가지고 오신 책을 한 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송혜성 감독님 자연스럽게 그 아사다지로 소설집이죠. 철도원을 추천하셨어요. 여기 왜냐하면 이 안에 그 파이란의 원작 단편인 러브레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다시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서 또 많은 남성분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화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 영화. 네, 파이란.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네. 파이란 하니까 그 엄지손가락을 치켜드셨던. 그 왜들 그렇게 한국 남자들이 파이란에 열광할까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남자라는 게 사실 다 무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그냥 위로가 받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지점이 사실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한 남자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외국에 있는 어느 영화제를 이제 갔는데 그 외국에 있는 영화제는 사실은 이제 그 외국 분들이 이렇게 드레스 입고 드레스 코드 다 해갖고 이제 영화들을 보시는데 프랑스였는데 어느 진짜 그 동네 자체도 정말 이렇게 차도 어마무시하고 네. 정말 부자 동네 트렌드인데 한 분이 영화 보고 어마무시하게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분한테 저 여성분한테 이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영화에 있는 이런 비극적이거나 이런 한심한 애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잘 태어나서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남성분들도 거꾸로 나는 얼마나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그 특이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이 파이란의 주인공인 강재, 그러니까 최민식 그 씨가 연기한 그 강재는 잘 나가는 조폭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조폭 영화들이 대부분 어떤 굉장히 호화롭고 멋진 어떤 삶을 보여줬다면 강재는 정말 이 뒷골목의 세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이 시대적인 맥락이 2001년이잖아요. 근데 IMF가 끝나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남성 관객들이 봤을 때 저 강재와 내가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동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시 파이란을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잖아요.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강재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동기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질감을 이제 극장에서 느껴야지 비디오로 느끼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다들 친구들 모시는 거고. 네. 그쵸. 아이고. 친구가 또, 저도 비디오로 처음 본 1인으로서 계속 찔려서 눈을 바라볼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소설도 도서관에서 보기보다는 책을 구매해서 보는 그런 도덕이듯이.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비실비실한 삼류, 건달, 양아치 이런 인물이 고로 이것도 강재예요. 근데 그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여기 보면 그 강재가 고로가 파이란에게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 강재가 파이란에게 느끼는 감정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그게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나를 끝까지 정말 유일한 존재로 사랑해줘서 느끼는 사랑, 보답으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공범 이 거대한 세계 속에 나도 그 삼류 건달이지만 그녀라는 어떤 그 약한 존재로 괴롭히는데 일인이었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공범 의식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어쩔 수 없음 그런 것들이 더 통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근데 그 당시 개봉할 때는 이제 여성을 너무 환타지로 다룬다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작이 갖고 있는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비평들이나 그다음에 논문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서 봤는데 파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평의 대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은 아사다지로가 갖고 있는 그 원작에 대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지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평은 생각보다 없다는.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화 평론하는 친구들이 좀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줄거리 비평들 하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그게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점들에 따라서 사실 뭐 틀려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철동원이라는 이 책 자체가 저는 사실 이 책이 참 주옥 같은 단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사다지로로 제가 나중에 사실은 뭐 이거는 뭐 그때는 뭐 국내에서 번역이 안 되고 나서 국내에서 번역된 다음에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 인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작가 자체가 어두운 세계에서 잠시 본인이 살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거나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선 자체가 아주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평론가님이 이 파이란의 내러티브를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게 아사다지로 원작 러브레터라는 단편인데요. 그 원작에 대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카노 고로라는 이제 40살이 다 된 포르노샵 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내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한테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기의 호적을 내주고 돈을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데 호적상으로만 부부이지만 이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여자인 파이란. 예. 그래서 고로는 이 아무 감정 없는 파이란의 사망 확인을 위해서 그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녀가 남긴 편지를 펴보게 되고 거기에 도착해서 그 파이란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곱씹게 되는 그런 줄거리로 이루어진 짤막한 단편 소설입니다. 네, 제목인 러브레터는 이 파이란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그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고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남긴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편지를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파이란, 그러니까 송혜성 감독님께서 만드신 파이란은 그것과 비슷한 얼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경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네. 또 분량에서도 단편과 장편 영화라는 그 차이가 또 물론 있고요. 예, 결말도 다릅니다. 결말도 좀 네네, 다르죠. 네, 네. 결말 크게 다르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아까 이제 개봉했을 때 여성 관객들이 얘기하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마도 원작에서 라는 말씀을 평론가님 하셨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성 관객들이 그렇게 느꼈던 중요한 그 부분, 그 지점 중에 하나가 그 파이란의 직업 차이에서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원작의 파이란은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술을 파는 사람 그리고 아마 매춘을 하는 직업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어떤 시골에서 그 매춘에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고요. 근데 이 영화의 파이란은 이제 그쪽에 그 유흥업소에 갔다가 이 파이란이 아마도 가짜로 폐병 환자인 척을 하죠. 이렇게 잇몸을 깨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각혈을 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파이란이 그 유흥업소가 아니라 그 시골 마을의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단순한 차이는 아니에요. 네. 그 직업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죠. 예, 여성을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선에서는 여성을 극과 극에 놨다. 그래서 영화 속의 파이라는 여성을 더 어떤 순결한 존재라는 조금 강박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감독 입장에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한쪽을 되게 이렇게 일부러 세탁소에 일부러 놓은 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빤다라는 그런 행위와 깨끗하게 어떤 순백의 어떤 이미지들이 네. 그러니까 좋아서 일부러 이제 설정을 조금 바꾼 거였는데
사실은 남자가 더 그렇게 처참하게 가야 있었도록 여자는 조금 더 네. 그렇게 왜냐면 이제 사실 뭐 이게 영화가 리얼리즘 영화 자체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대비를 통해서 이 남자한테 조금 더 뭔가를 네. 줬으면 하는 지점이 사실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이제 파이란 하는데 옛날에 사실 제목이 친절한 강제시인 네. 적도 있었어요. 네. 친절한 강제시. 예, 그건 최민식 씨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네. 조금 상업적인 제목이 아니다. 해갖고 이제 파이란으로 바꾼 거였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나중에 친절한 금자시로 써먹었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네. 온 거예요. 네. 와. 복수 시리즈 마지막인 그 친절한 감독. 그럼 최민식 그 배우가 박찬욱 감독한테 제안을 그럼 저는 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자기네 영화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니까. 그렇구나. 그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 시네21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밝히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좀 적어왔는데요. 잠깐 말씀을 이렇게 인터뷰하신 걸 제가 읽자니 되게 이상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성 감독은 파이란이라는 캐릭터가 현실감이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장 풀기 어려웠던 숙제는 파이란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원작의 파이란은 달랑 2장의 편지로만 설명되는 실체가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나는 파이란이 외로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는 여자라고요. 중국에서 건너온 젊고 예쁜 여자라면, 게다가 조직에 엮어 팔려다니는 몸이라면 원작에서처럼 창녀로 설정하는 게 옳았겠죠.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흑산도 창녀로 현실적으로 그려보기도 했지만 너무 암울하고 팍팍해서 버렸습니다. 노출신을 찍어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파이란을 세탁소로 보냈죠. 나는 세탁한다는 행위, 누군가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행위가 참 좋았습니다. 가망 없는 이강제를 구원한다는 의미, 세상을 정화하고 순순하게 베푸는 사람의 이미지로는 세탁부가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에 포커스를 맞추느라 파이란을 현실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건 자백해야겠습니다. 그림 속 모델이나 정물처럼 생동감 없이 고정돼 버린 느낌,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저도 약간의 어떤 이 파이란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캐스팅이 사실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할 때 장만옥이랑 하고 싶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호의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이를테면 그 영화를 실제로 저희가 이 영화를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내가 찍기로 원했었는데 이 친구는 내년 4월에 찍자고 스케줄이 그때 되니까 그때 찍자라고 얘기를 해서 바꾼 거죠. 캐스팅을. 장백지. 예, 장백지로 이제 그 당시 성원이라는 영화를 멜로 영화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성원보다는 제가 주성 씨 되게 좋아해요. 네. 주성 씨 희극주양에서 나오는 너무 이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만약 장백지가 아니라 장만옥이었으면 거꾸로 세탁소에 대한 잘 안 어울렸을 거예요. 네. 조금 더 현실적이고 네. 사실 이 장만옥이라는 여자 갖고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원숙한. 네. 오히려 호스티스가 더 잘 맞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제가 장만옥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봐왔던 장만옥이라면 세탁소 직원보다는 호스티스가 훨씬 더 그렇죠. 잘 맞지 그 않을까. 친구는 약간 이를테면 그러니까 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현실의 어떤 무게 중심이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캐스팅에 따라서 항상 모든 게 사실 바뀌거든요. 네. 결말의 차이가 네 사실 작지 않아요. 네, 그 소설에서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고로가 낙향을 해서 이제 이 세계에서 손을 씻고 낙향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한번 형에게로 가서 더 잘 한번 살아보겠다는 뭐 그런 결심을 하는 듯이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요. 그럼 갱생의 네, 어떤 갱생 이미지로 끝나요. 네네. 그게 꼭 뭐 다시 잘 살아보자 뭐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 영화에서의 강제는 파이란의 영상을 보다가 파이란의 가장 아름다웠을 때 찍었던 되게 뭐 신비로운 그런 비디오를 보다가 목 졸려서 살해당하는 네. 장면으로 끝납니다. 저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쵸, 진짜. 네. 그래서 감독님이 좀 비정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만.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 갖고 있는 뭐 세계관이랑도 사실 비슷한 점들도 있었고 가봤자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내가 어떤 것들을 회개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 회개가 잘 되지도 네. 않고. 근데 저는 사실은 죽어서 둘이서 좀 만났으면 하는 지점도 사실 네. 되게 많았었어요. 네. 있었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죽인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대한민국 마크를 이렇게 하고 예. 실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달았거든요. 네. 달고 이제 찍었는데 결국 이런 것을 죽이는 건 다 이런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네. 어떤 가장 어떤 구조적인 것들, 그게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어떤 침탈시키는 어떤 그런 지점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컸던 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포스터 파이란이라는 포스터 보면 파이란 포스터 보면 둘이서 이렇게 확 웃고 있는 어떤 그런 포스터들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 영화에서는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네. 네. 한 번 만날 뻔하다가 거듭 네네. 경찰에 막 끌려가서 서로가 얼굴을 못 본 때 포스터에서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네. 포스터에서. 그 최민식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장백 씨를 업고 있는 예. 장면이죠. 예. 예. 네. 감독님의 영화들 중에서 파이란의 그 두 인물을 감독님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착각일까요? 다른 것들도 다 사랑했죠. 다른 영화에 나오는 우리 네. 배우들도 사랑했죠. 근데 유난히 강렬한 사랑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 여러 사랑들 중에서.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됐을 때였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사실 강제 같은 어떤 심정이었을 테였고, 왜냐면 전작이 어떤 그런 망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네.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밥숟가락을 놔야 되는 네. 어떤 시점에서 가장 절박했을 때 그 인물들의 사실은 내 스스로가 되게 투영이 많이 네. 됐었겠죠. 네. 왜냐면 사실 그 장면에 나오는 어떤 뭐 사실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 하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강재는 이렇게 자기 개수대에다가 오줌 누고 막 예. 이러잖아요. 싱크대. 예.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보시면 웃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개수대에다가 오줌 넣으라고 그랬더니 최민식 씨가 더럽게 있다가 어떻게 오줌을 넣어? 무슨 소리야? 집에서 자주 그래요? 그랬더니 재밌겠는데? 아니 자주 그러신다고요? 아니 남자들 이렇게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옛날에 혼자서 살고 그러면 이렇게 네.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싱크대. 예. 방뇨를 그렇게. 냉장고에다 넣는 놈도 봤어요. 진짜. 냉장고 문이 화장실 문인지 알고 이런. 그렇죠. 세상에. 어쨌든 밝으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절박했을 때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캐스팅도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영화는 항상 실패를 전제로 만드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항상 흥행을 전제로 만든다고 하지만 항상 그거는 어떤 사실은 이제 뗄 수가 없는 지점들이니까 그럴 때 이제 다음 작품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소설 속에 고령화적인 소설 속에 어떤 오인모가 그렇듯이 그 한 편이 자기한테 어떤 유작이 된 감독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게 어떤 한 편이 그냥 유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모든 게 힘들죠. 캐스팅하기도 뭐 힘들고 뭐하기도 힘들고 저도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 영화에 사실은 나의 어떤 절박함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네. 그 절박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배우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최민식 씨가 그 어떤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파일안 찍을 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어왔는데 파일안 찍을 때 송혜성 감독에게 고마웠던 게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스토리의 순서대로 촬영하긴 쉽지 않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강제가 편지를 읽으며 우는 장면을 나중에 찍고 싶다고 했다. 강제로 좀 살다가 감정이 켜켜이 쌓인 뒤에 찍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송 감독이 그걸 배려해줬다. 그 장면 찍을 때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편지를 한번 읽어봤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다. 난 그때 진심이었고 그러면 됐다고 본다. 내가 진짜 동했을 때, 내가 뭔가를 진짜 느꼈을 때 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절박하시면서도 어떤 배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또 하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은 그날 딱 그것만 찍었는데 이강재가 방파제에서 우는 장면만 찍었는데 한 씬만 갖고 간 거죠. 한 씬만 갖고 가서 딱 찍은 건데 에피소드인데 너무 속이 상한 게 뭐냐면 이제 이강재가 이렇게 방파제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내가 이렇다면 이제 우리 촬영 감독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 치면 그때 이제 줌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신호를 이렇게 주는데 첫 카트 딱 찍는데 진짜 울컥한 너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어마무시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쳤는데 필름이 떨어진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왜냐면 다시 못 찍거든요. 그쵸. 그 느낌이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거꾸로 사실 그거 NG가 나고 나서 최민식 씨가 그 다음 카트를 찍는데 2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왜냐면 이제 다시 그 감정을 다시 잡아야 되고 뭐 해야지 되고 결국 이제 총 5번 찍어갖고 3번째 거를 오케이를 내갖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본인도 질 빠져갖고 못하겠으니까 촬영 감독은 죽으려고 그러고. 왜냐면 사실 그건 체크들을 해야 되는 배우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배려하고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 건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연기 잘했거든. 근데 사실 그 3번째 컷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는 그런 씬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찍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군요. 모르겠어요. 지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훅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하고. 원래 사라진 것은 더 아쉬운 거니까. 옛날에도 호구고 지금도 호구고 국가대표 호구다 이 씨발라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친절하고 고맙댄다. 근데 씨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씨발? 如果见到你，我一定要问一个问题。 강재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송혜성 감독의 영화 속 남자 인물들을 보면 되게 멋지기도 하면서 또 제가 여성이지만 또 제 안에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을 그 안에 투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쟤들은 도망을 칠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또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지 아마 또 그렇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떤 한 자락의 비밀 같은 것들을 깔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식으로 영화 찍으면 다 망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상업영화 감독이면 이제 떳떳하게 상업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연우님? 아니, 감독님이 우리들 행복한 시간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이제 이 지점에서 네. 가장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셨죠. 그러게요, 네. 사실은 그 영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한 3편 정도로 제가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네, 3편. 예, 하게 됐잖아요. 뭐 네. 사실은 파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역도산 얘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우리들 행복한 시간에 얘기하려면 정말 역도산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연결고리가 계속 맺어지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런 거죠. 예. NHK에서 방송 출연 제안이 온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당시에 지금은 뭐 사실은 그런 조금 안 좋아졌지만 네. 당시에 이제 한일 우정 교류 뭐 50주년 기념해갖고 네. NHK에서 뭐 한국의 영화 감독이 바라본 뭐 일본의 어떤 거 제일동포들의 삶 뭐 이런 식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는 거였는데 예. 제가 이제 화자를 이렇게 출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가뜩이나 나 일본에서 쪽발 감독이라는 소리 듣는데 무슨 뭐 그거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8월달에 이제 역도산 개봉하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영화 소개도 해줄 테니까 네. 나가라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일본에서라도 이걸 흥행을 한번 시켜볼까? 자꾸 눈물이 나지 왜? 네. 네. 그래갖고 예. 사실 인천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네. 당시에 역도산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선배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감독들이랑 술을 먹으면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사실은 너처럼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잘 울릴 수 있는 감독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눈물 나게 하는 영화를 찍지 왜 왜 쓸데없이 아트를 하려고 하냐. 하고 이제 그때 술 먹을 때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다음 영화를 진짜 눈물 없이 못 보는 영화 만들어줄게. 각오를 하셨군요. 예, 하고 나서 그냥 공항에 이렇게 갔는데 예. 공항에 신간이라고 해갖고 네. 우리들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예, 있더라고요. 서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네. 당시에 뭐 사실 뭐 2만 부도 안 나갔을 때였겠죠. 네.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뒤에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신영복 교수님이랑 황세영 선생이 네. 이렇게 네, 발문을. 쓰셨는데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읽다가 7시에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네. 호텔방에서 정말 그거를 한 2시간 반 만에 쭉 읽고 무슨 장면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장면이?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예. 사형 집행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물론 소설에는 집행 장면은 있지만 그 유정이라고 하는 이나영 씨가 네. 맡았던 걔가 이 죽음을 뒤에서 이렇게 얘는 네네. 보이지 않지만 얘는 바라만 봐야만 되는 어떤 뭐 그거는 사실 소설에 없는 부분이지만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거 되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사실 공작가랑 저랑은 이제 되게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되게 친분이 있었어요. 이제 공작가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몇 편 네, 쓰셨죠. 뭐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같은 영화사에서 저는 이제 다른 영화 조감독을 하고 있었고 공정 작가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뭐 그래갖고 몇 번 이제 뵀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돼갖고 그 영화를 이제 네. 하게 된 거죠. 그냥 우연히 뒤졌던 게 아니라 어떤 네. 계기로 사실은 주로 일본에 가시면 무언가가 떠오르시고 호텔에서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들만 그러니까 일본을 가시거나 뭐 그런 그러게요. 네. 신기한 인연이에요. 네. 우연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예, 건데. 근데 그게 정말 좀 일상을 떠나서 여행지잖아요. 어쨌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호텔 방에 있으면 평소 몇 년 동안 생각나지 않던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정말 하룻밤에 해결하는 기억도 저 몇 번 있어요. 많죠. 네, 신기해요, 진짜. 그 얘기도 할 텐데요. 저는 사실 문학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지만 영화계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데뷔가 소설가가 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이때부터 이렇게 한 발 건너서 보는 영화계와 또 요즘의 영화계는 피부로 느끼는 게 참 많이 달라요. 네. 다르겠죠. 왜냐면 저번에 한번 천명관 작가가 한번 이렇게 만나자고 그래갖고 술을 먹는데 천 작가가 감독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뭐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갖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뭐 영화 내용을 네. 쭉 본인이 하려고 하는 네. 지금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잘 알겠지만 소설 쓰는 거랑 틀리다. 소설은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검열을 하든 뭐 하면서 내 손에서 모든 게 다 끝나지만 당신이 이게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라고 갖고 와도 어마무시한 수정들을 네. 요구들을 할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한 다시 고통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스스로 잘 이겨나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사실 그냥 감독을 믿고 배우를 믿고 이렇게 갔던 거라면 요새 현대 영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시스템으로 이렇게 영화들이 움직이고 뭐 물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라는 게 그러니까 요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냐면 A라는 투자사가 이를테면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니터링 요원들을 한 100명을 해갖고 시나리오를 완전히 해체해서 분석을 해요. 네. 그리고 점수를 매겨요. 각 씬마다. 그러면 네. 뭐 사실은 뭐 평점 5점 만점에 5점이 최고인데 5점이 가려면은 1점짜리도 있어야지 5점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 모든 게 5점이 되기를. 네. 모든 장면이 5점이 되기를. 네. 당연히 뭐 원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영화를 이제 찍고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만 돼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만하자 뭐 하고 이제 말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영화가 이제 찍고 나면 편집이 돼 있는 영화를 가지고 음악도 별로 없는 걸 가지고 또 100명의 또 요원들을 불러서 또 모니터링을 해요. 네. 또 각 씬마다 다 점수를 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씬마다 점수를 매기고 뭐 어떤 뭐 재미없는 장면, 뭐 모호한 장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편집에 이제 반영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요새 영화들이 되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영화들이 참 없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기본적으로 어떤 뭐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자본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건 영화잖아요. 그래 보이죠. 예, 네. 문학은 상대적으로 훨씬 빈약한 처지니까 그렇게 영화 쪽에 기대서 이제 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또 예, 그래 가고 밖에서는 또 그렇게 더 그렇게 보이시는 것 보이는 같아요. 사적인 어떤 자유도 있고 문학이라는 건 정말 예술이잖아요. 영화는 산업이고. 아니 꼭 그런 건 문학도, 아닌데. 예, 네. 문학도 저희는 그냥 조그만 네. 저는 이렇게 소설 원작을 해보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네. 소설 원작이 왜냐면 이제 영화라는 게 이렇게 영화만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은 안 먹어도 되는 욕들을 사실은 원작을 갖고 하면은 욕 많이 먹거든요. 예, 그럼요. 별 많지도 않았던 원작 팬들이 갑자기 네. 대거 등장하여 원작을 망쳤느니 네. 뭐 원작의 정신을 훼손했다느니 이런 다 식이었던.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모르는 네. 분들께서 예, 저희가 사실 송혜성 감독님 모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혜성 감독님 여태까지 그 6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3편이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에요. 예, 말씀드리자면 파이란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고령화 가족이 그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도산도 그 실제 존재했던 인물의 일대기이기도 하고요. 또 무적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웅본색의 영웅본색 예, 그 리메이크작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원전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감독의 색깔이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원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원작에 있는 내용은
뭐 굉장히 충실하게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느 한 부분, 어떤 부분의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좋아서 그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뭐 이거를 정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지금도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 또 다른 어떤 원작을 한다고 해도 이 이야기의 어떤 구조가 좋은데 어떤 뭐가 좋은데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좋은데를 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보여주고 싶은 욕심들이 사실은 많으니까요. 네. 방금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되게 시적인 그런 방향하고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시인은 아니지만 어떤 시를 쓰게 되는 그 착상이 어떤 아주 미세한 감각이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의 경우에도 어떤 구조를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신다기보다는 그런 디테일에서 출발한다는 게 또 재밌기도 하네요. 네,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장면이 이미지로 먼저 떠오르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책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영화로 네. 만들었을 때의 어떤 난감함이 네.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기가 된 것들은 주로 어떤 강렬한 한 장면이 네.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으시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파이랑 같은 경우도 예. 그때 이제 그 일본 분이 네. 뭐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하셨을 때도 네, 사실 다카시상. 예, 예. 저를 이렇게 흔들었던 거는 그냥 그런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어서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결국 어떤 거로 전락해버린 한 뒷골목에 있는 한 남자, 그냥 욕망 자체도 다 거세돼 버린 어떤 남자. 사실 그 얘기가 사실은 네. 끌렸던 거였고 우리들의 묵은 시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형 장면 하나가 떠올라서 네. 했던 거예요. 고령하지만 약간 좀 특수한 네. 뭐 옛날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때 한 거였고. 근데 시작은 항상 그러니까 어떤 책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쏙쏙 왔던 것 같아요. 네. 선물처럼. 네, 신기하네요. 네. 원래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셨어요? 저는 저 같은 독자만 있으면 출판 시장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까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동도서 이런 거 네.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 있는 책을 다 봤을 거예요. 정말 잡식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네. 잡식으로 하다마다 추리소설까지 다 읽었을 네. 때였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읽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읽는 거를. 네. 약간 뭐 문자 중독도 사실 좀 예. 있고 술을 먹어도 저는 이렇게 잘 때 뭐가 안 읽으면 잠을 못 자요. 지금도. 그러면 술 드신 다음에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어떤 책을 보시는 네,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이야, 책 보다가 대단하시다. 네. 근데 단점이 기억이 안 나요. 보긴 보는데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봐야 돼. 그 가장 최근에 읽으신 책은 뭘까요? 자꾸 일본 소설인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육사라는 책인데. 육사. 네, 저도 사놓기만 하고. 네, 요코하마 히데온가 하는 원래 네. 주로 이제 경찰 소설들을 이렇게 많이 네. 쓰시는 분인데, 이 책은 정말 잘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다크한데 네.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소설하고 내가 이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설하고는 좀 다른가요? 틀리죠.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좋아도 이 정서랑 나랑 맞나. 네. 사실은 되게 예. 필요하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라는 건 뭐 이게 상업성이 있을까 이런 지점이 예. 아니라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각색을 직접 또 감독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설을 영화로 옮길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각색 방법이 조금 각색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소설 각색할 때는
일단 책에 있는 그러니까 줄거리는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줄거리는 안 보고 작가가 하고 싶었던 짧은 글. 이를테면 뭐 고령가족이라면 우리 천 작가가 맨 앞에 뭐 아직도 뭐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뭐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어머니. 그럼 그런 것만 제가 이게 노트에다 써요. 아. 그런 거랑 뭐 어떤 이미지들, 이미지에 대한 묘사 이런 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걸 그냥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각색을 하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정서적 맥락을 먼저 몸 안에 체화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이 줄거리를 어떻게 옮겨야 하나 그런 기술적인 방법에 되게 신경을 쓰실 줄 알았는데 역시 이게 다르군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은 어떻게 보면 서술이 주가 된다면 사실 영화는 사실 묘사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묘사들이 어떤 또 다른 쪽으로 와야 되는 거면은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왜 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바꿨어 하면서 되게 싫어하실 분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애가 어떤 영화 감독이라는 얘가 내가 하는 얘기들을 정말 잘 캐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갔느냐 안 가지고 갔느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점들이 아닌가. 예, 그렇죠. 소설 쓴 입장에서 진짜 동의합니다. 네.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작가님, 정 작가님 것도 옛날에 뭐 드라마도. 예, 달콤 만나의 도시. 근데 예, 정말로 저도 그리고 뭐 드라마티 단편들이 드라마로 몇 편 제작이 됐는데요.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했는가는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저렇게 똑같이 찍지? 같아요. 뭐하러 영상으로 만들었나? 네, 그럴 때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말 적확하게 딱 캐치했다는 느낌이 온다면 그 씬 하나하나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역시 시청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관객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즐겁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때 훨씬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저희 그 정말 긴 시간 동안 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2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그런가요? 감독님 말씀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확 지났습니다. 네, 감독님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좋은 원작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럼요. 네. 예. 당연히 해야죠. 굉장히 어떤 좋은 책을 나 혼자가 아니라 전체가 공유하고 싶어질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사실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영화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빨리 좀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세월호가 제 생각을 좀 바꿔놓은 게 있어요. 네. 그냥 제가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울고 싶은데 좀 내가 그냥 펑펑 울고 싶은 영화를 하나 해봐야 되겠다. 할 거면 심파 영화를 하나 해야 되겠다. 멜로 심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송혜성 감독님의 대놓고 말씀하시는 멜로 심파가 어떨지 진짜 기대됩니다. 예, 그럼 혹시 개봉 예정은? 저는 뭐 12월 달에 개봉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올해요? 예. 지금 촬영 중이세요? 9월쯤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하고 있는데. 아직 캐스팅이 안 됐어요. 9월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열심히 박차를 가하셔서 저희 올해 안에 좋은 영화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리 약속드리지만 꼭 영화관 가서 보겠습니다. 예, 저희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명 확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해왔던 사람이지 이렇게 한 건 없었잖아요. 이렇게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가 들을지 모르는 지하 공간. 이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영화 흥행보다 조금 더 이렇게 궁금해지는 짜릿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이 팟캐스트라는 거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업로드 되는데요. 딱 그때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두고두고 사실은 들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까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감독님 사실 모시면서 걱정도 조금은 했어요. 네. 감독님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우리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던 영화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좀 우려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초반부터 언제 제가 그런 걱정을 했느냐 싶게 그런 걸 샥 날려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달변이시고 말씀 재밌게 하시는지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저는 이렇게 빨리 간 줄 진짜 몰랐고요. 전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빠져들어서 약간 마치 앞에 훌륭한 강연자가 이야기를 하고 저는 멍하게 듣듯이 그렇게 들었고요. 무엇보다 감독님께서 젠체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뭐 색깔이 없는 감독이니까요. 이렇게 사실 말씀하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젠체하려면 뭐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데 뭐 젠체를 자기 고백의 화신이세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감독님 오늘 처음 뵙지만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자기 고백 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또 단단한 영화에 맞아요. 대한 자존심, 사랑 같은 것들도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네. 낭만서점 9회 두 번째 트랙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벌써 다음 회 10회네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